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서울노동권익센터 교육 담당자로 있는 이민지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금요일 시간인데요. 주말이 시작되는데 이렇게 6월 기획특강의 현장에 함께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특강은요, 젠더 분석의 이해와 적용, 직장 내 성희롱 이슈 이해하기로 이렇게 만날 텐데요.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것을 젠더 분석을 통해서 그 발생 과정과 맥락들을 좀 면밀히 파악하고 또 예방의 가능성들을 함께 모색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특강은 15시 정시에 시작해서요, 17시 30분 정도에 맞춰질 예정이고, 그리고 중간에 10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후에 강의 마치신 다음에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질 텐데요. 그때 궁금하신 점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실시간 유튜브 생중계가 동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중계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도 끝까지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채팅창, 그 실시간 중계 채팅창 고정창에 저희가 설문조사 링크를 하나 걸어두었습니다. 교육 후에 함께 설문조사에도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강사님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평등공작소 나우의 대표로 계시고요. 얼마 전까지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에서 강사로 이렇게 가르치신 권수연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뽀경물 뚫고 오신 분들과 이렇게 유의미한 시간을 갖게 돼서 저도 반갑고 영광입니다. 제 소개를 해드리고 오늘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젠더 분석의 이해와 적용, 직장 내 성희롱 이슈 이해하기, 제가 이렇게 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고 다행히 서울노동권익센터 선생님께서 수락을 해주셔서 이 제목으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된 교육은 상당히 많지만 이런 내용으로 강의하는 곳은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좀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저로서도 되게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좀 해드리면, 저는 이제 연구자로 훈련받은 방식을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여성학, 젠더와 문화 이렇게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자로서 질적 연구 방법으로 지식 생산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그분들이 살아가는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생활하거나 참여 관찰해서 기존에 남아있는 지식과 연결해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훈련을 받은 연구자이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내용은 제가 훈련받은 방식대로 자료들을 좀 같이 읽어드릴 텐데, 최근에 5년 동안 인권 침해와 관련된 연구를 상당히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 연구를 할 때 만났던 사람들 인터뷰 내용을 좀 인용을 해가면서 우리가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이슈를 살아있는 사람의 삶의 현실을 바탕에 놓고 이해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연구 몇 가지만 언급을 해드리면 2019년에 경기도 체육계 성폭력 실태 조사를 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인권 침해 실태 조사와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한 20명 가까이 그 엘리트 체육계에 있는 분들을 인터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이제 2019년 자료 보시면 성희롱 구제 조치 효과성 연구는 실제로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이제 그 용역 과제 연구인데요.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한 사람 중에 사내 절차와 외부 절차 중에서 사내 절차를 경험하신 분들을 모셔서 심층 면접을 했습니다. 그 심층 면접 자료를 제가 좀 분석을 했고 전체 보고서 중에 일부를 집필을 했습니다. 네, 이제 25명의 이제 심층 면접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저로서도 굉장히 도전적이었고 굉장히 고생했지만 고생한 만큼 세상에 도움이 되는 지식을 제가 만들어냈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제가 했고요. 저 밑에 보시면 최근 가장 이제 길게 작업한 거는 코이카 국제개발협력, 국제개발 원조 분야의 인력들, 이제 해외 봉사단 포함해서 이런 분들이 이제 현지 활동을 하면서 성인지 관점의 그 현지 활동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이제
환경을 구축하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권 침해와 관련된 연구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3년 동안 작업을 했고 이때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망라하면서 제가 그동안 이제 공부하고 정리한 것들을 좀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개념이나 이론을 많이 이야기하긴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를 제가 소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지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그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들 대상으로 했던 강의의 내용 중에 일부를 가져오고 또 제가 이제 이 제목에 맞게 재구성한 내용들입니다. 자,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어쨌든 젠더 분석을 좀 이해하는 것이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이슈를 이해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크게 4가지 꼭지로 구성을 했습니다. 하나는 젠더 폭력 개념을 굉장히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젠더 폭력이라는 개념을 널리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개념이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젠더 폭력 개념과 여성 폭력 개념 소개를 해드리고 두 번째는 젠더 분석법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언제부턴가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성인지 감수성하고 젠더 분석, 젠더 관점은 좀 달라요. 성인지 감수성은 일종의 센서 같은 거거든요. 좋은 거 나쁜 거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냥 깜빡깜빡 감지, 센서 같은 건데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 그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언어로. 그러니까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죠. 말하기 훈련, 보기 훈련 이런 생각하는 사고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도 되게 필요하긴 하지만 성평등한 사회에 도달하는데 그것보다 좀 더 본격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될 부분들은 젠더 분석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훈련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개념이나 이론들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 내 성희롱 이슈 이해하기인데 직장 내 성희롱 이슈 이해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이해하는 방식은 개념이에요. 보통 우리가 범죄나 어떤 그 비위 행동을 이해할 때는 개념으로 많이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잘못하면 개념이 사람 잡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섣부른 개념화는 사실은 그 사람의 삶을 다 지워버리고 특정한 시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제대로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기의 경험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 목소리를 들어보면서 직장 내 성희롱 이슈를 좀 같이 이해해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제가 그래서 프레임을 좀 가져왔습니다. 좀 그림으로 그려서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좀 분석할 수 있는지 그거를 보면서 같이 좀 이해해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사회 정의로서의 젠더 관점인데 여기서 소개해 드릴 내용은 최근에 판결문에 성인지 감수성이란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제도적으로도 굉장히 자주 사용되고 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는 그 판결문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성인지 감수성이라기보다는 젠더 관점이에요. 우리가 흔히 성인지 관점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이 관점을 채택하지 않으면 형사 사법 체계에 있는 사람이 젠더 기반 폭력을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성인지 관점을 채택하지 않으면 이거는 잘못된 판단이다.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법적인 판단뿐만 아니라 우리가 노동 공간에서 성희롱이 발생을 했을 때 성인지 관점, 젠더 관점을 채택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이런 것들을 같이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사회 정의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성인지 관점, 젠더 관점은 곧 채택해야 된다. 이 말로 마무리를 하고자 이렇게 마지막 꼭지를 갖고 왔습니다. 아까 담당 선생님이 저기 정부 청사라서 꼭 일찍 끝내야 된다고 6시에 문을 닫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5시 30분 이전에 다 끝내는 걸로 하고 중간에 한번 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게 이제 송출되는 거기 때문에 질의응답이나 뭐 토론 시간을 길게 가질 수는 없지만 저 또 혼자 떠드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중간에 뭐 손을 들거나 잠깐 이야기하거나 마지막에 질의응답 시간 한 10분이나 15분 정도는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좀 굉장히 유의미하게 다가왔던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마음속으로 밑줄 치면서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내용은 이제 마지막에 좀 공유를 해주시면 저도 좀 보람 있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젠더 폭력 개념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핵심 아이디어를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젠더 폭력 개념이라는 꼭지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이슈를 여성폭력 또는 젠더폭력이라는 큰 우산 개념을 통해서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럼 뭐냐면 달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지구가 굉장히 멀리서 크게 보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이슈를 좀 멀리 떨어져서 전지구적 관점, 글로벌 관점에서 바라보면 뭐가 보이는가?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핵심 아이디어들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90년대 초반에, 정확하게는 1993년에 국제기구에서 여성폭력이라는 개념을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근절해야 된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기 시작했는데, 자, 이때 그러면 국제사회에서 여성폭력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고, 여성폭력 이슈를 바라볼 때 이걸 봐라, 이쪽을 바라봐야 된다,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슈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거기에 솔루션, 해결 방향이 탑재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지구적 관점에서 여성폭력 의제를 바라보면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 개념에 담긴 핵심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미리 좀 말씀드리면 여성폭력은 이퀄 성차별이다. 성차별 때문에 생기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성차별이다라는 문제의식이 담긴 개념이 여성폭력 개념이에요. 젠더폭력 개념은 젠더 기반 차별과 이퀄 같다. 이것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없애려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구조를 없애지 않으면 문제는 계속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발생시키는 사회 구조를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의식을 갖게 되는지를 설명을 해드리고, 마지막으로는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해결 방향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해결 방향 중에서 우리가 좀 유의미하게 바라봐야 될 것들을 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유엔 여성, 그다음에 유엔에서 나온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봤을 때 여성 폭력과 관련된 개념들을 무슨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조금 체크를 했을 때 가장 빈도수가 높았던 단어들을 쫙 모아봤거든요. 제가 좀 이런 거를 좋아해가지고 찾아봤는데, 여기 보시면 젠더 폭력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사용되는데 영어로는 gender related violence, 젠더 관련 폭력 혹은 gender based violence, 기반 폭력. 그래서 줄여서 뭐다? 젠더 폭력.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여성 폭력은 violence against women이거든요. 그래서 여성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폭력, 줄여서 뭐다? 여성 폭력.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희롱이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직장 안에서 괴롭힘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 괴롭힘이 바로 영어로 harassment거든요. 그런데 성적 괴롭힘은 뭘까요? 직장 안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중에 성적인 수단으로 발생하는 것이 바로 뭐다? 성적 괴롭힘인 거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면서 제도적으로 성희롱이라는 단어로 정착이 됐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이거를 까먹어요. 이게 괴롭힘이라는 거를. 그래서 정확하게 이것은 괴롭힘의 일종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용어를 일부러 원어를 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violence and harassment against women이라는 요 개념도 많이 쓰이는데, 제가 다른 인권침해 자료를 보면 abuse라는 단어, 학대라는 단어도 종종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용어가 괴롭힘이라는 용어랑 학대라는 용어가 좀 지칭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 개념도 같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멀리서 전지구적으로 바라봤을 때, 글로벌하게 바라봤을 때 여성폭력 의제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요약하고 바로 하나하나씩 짚어볼게요. 일단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성차별이라는 사회 구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라는 생각. 두 번째, 이게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동네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양상과 이 동네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양상이 달라요. 그리고 똑같이 우리나라라 할지라도 30년 전에 직장 내 성희롱 양상 중에 디지털 성범죄 없었어요. 그런데 디지털 기기가 발달하고 사람들이 휴대폰을 사용하게 되면서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공간 안에서도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폭력이라는 단어를 딱 떠올리면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건 사람이 사람에게 어떤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그림을 상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개인이 개인에게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행사하는 것을 상상하기가 쉽지만, 이 국제사회에서 내놓은 여성폭력 개념에서 무엇을 제한하고 있냐면, 폭력을 행사하는 주체나 발원지가 어디냐? 개인일 수도 있고 가족이나 집단이나 공동체일 수도 있고 그리고 국가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원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폭력이 경험되는 방식은 되게 달라요. 특히 국가가 폭력 행위의 주체가 됐을 때는 국가가 정말 직접적으로 위력을 행사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행사하기도 하지만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어떤 폭력을 방치하거나 그다음에 도와주지 못하거나 접근하지 못하게 할 때, 그러니까 방임에 의한 폭력도 상당히 국가에 의한 폭력으로 발생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소수자 퀴어들이 경험하는 국가폭력 중에 한 양상은 감기 때문에 너무 아프면 우린 병원 가잖아요. 병원 못 가는 사람들 많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와 다른 이유 때문이죠. 뭐 때문이에요? 성별이 드러나기 때문에 거기서 그거를 겪느니 내가 그냥 아프고 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화장실도 못 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시스템에 의한 폭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좀 보면, 제가 그래서 유엔에서 유엔 여성에서 이제 나온 문서들을 봤더니 우리가 미투 운동을 관련된 문서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2016년에서 19년 사이에 전 지구적으로 미투 운동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이렇게 그림으로 제시한 거예요. 오른쪽에는 세계 지도가 있고 이게 숫자가 있잖아요. 미투가 이제 나온 숫자들이 표현돼 있고, 왼쪽을 잠깐 보시면 2016년에서 2019년 사이에 어떻게 폭발했는가에 언제 피크를 쳤는지, 언제 시작돼서. 근데 이게 약간 파동과 비슷하잖아요. 무슨 파동과 비슷한가요? 지진 파동과 비슷하지 않나요? 저는 이거 보면서 이거 지진 파동하고 되게 비슷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진이 왜 발생하냐면 평소에 땅에 스트레스가 쌓이면 누적되면 어느 순간에 폭발하게 되잖아요. 힘이 쌓여서 폭발하기도 하고 어떤 식의 계기가 생기면 폭발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미지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건 뭐냐면,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이슈는 사실은 예외적인 이벤트나 에피소드가 아니라 여성들이 노동 현실에서 항상적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계속 누적되다가 어떤 상황에서 그냥 분출되는 거다. 이렇게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해석이에요. 네. 자, 그러면 여성폭력 개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성폭력 개념을 국제사회에서 제일 처음 사용한 건 1993년에 유엔에서 유엔 여성폭력 철폐 선언을 채택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국제기구에서 어떤 철폐 선언을 채택한 게 이게 처음은 아니에요. 79년에 성차별 철폐 선언을 채택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진 건 뭐예요? 성차별 문제였었습니다. 근데 80년대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죠? 성폭력 반대운동, 가정폭력 반대운동, 이런 액티비즘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그 운동의 성과로 우리가 여성폭력 의제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이 여성폭력이라는 개념이 국제사회에서 정의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예전에는 그냥 개별적인 유형, 성폭력, 성희롱, 가정폭력 이렇게 산발적으로 인식했던 의제들이 여성폭력이라는 거대한 우산 개념 속에서 이해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페이지에 짚고 싶은 거는 여성폭력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제 정의를 했어요. 정의를 할 때 여기 중간에 보시면은 젠더 기반 폭력 행위라고 빨간 글씨로 제가 표시를 해놨을 거예요. 여성 폭력을 정의하면서 처음으로 젠더 폭력이란 단어를 언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딘가에서는 젠더 폭력이란 건 뭐다라고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그건 또 정의를 안 해요. 그냥 인용만 할 뿐이죠. 그래서 잠깐 읽겠습니다. 자, 여성 폭력이란 뭐다? 공사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성에게 이런 해악이나 고통을 주거나 줄 수 있는 젠더 기반 폭력 행위, 그런 행위를 하겠다는 협박, 강압, 자유의 박탈
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개념은 10번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조각조각 내서 하나씩 좀 나눠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언문에서 채택하고 있는 건 뭐냐면 여성폭력은 어떤 문제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아주 심대한 사회 문제, 구조, 성차별 문제 때문에 비롯됐다.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폭력은 뭐다? 성차별이다 라는 거를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다. 그리고 폭력 행위의 주체가 꼭 사람 개인은 아니다. 공동체나 국가도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 밑에 보시면 폭력의 유형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한 공간에서 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땅이 갖고 있는 현실, 역사성, 사회성, 그다음에 맥락 이런 거에 따라서 발현되는 양식이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좀 이해가 쉬워서 여성 폭력의 지리학이라고 해서 왼쪽에는 누가 폭력을 행사하는가, 폭력의 발원지가 어딘가, 개인, 가족, 조직, 국가 이런 방식으로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봤고요. 또 하나는 발생 공간이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에서 동시에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 폭력의 특징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발생하는 폭력도 있지만 여성 폭력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다? 아는 사람에 의해서 많이 발생한다라는 것이 이 폭력의 특징이기도 하고 젠더 폭력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갖고 온 이유는 제가 이제 노무사님이나 변호사님들 만나서 강의를 해보고 그러면 법을 너무나 절대 기준으로 삼는 이걸 꼭 적용을 잘해야 되고 또 보수적으로 적용해야 내가 또 지지 않잖아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좀 법이라는 것도 법 담론이거든요. 그래서 상식이 변하면 법도 바뀝니다. 그래서 한번 좀 보자라고 해서 갖고 왔는데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에서 저는 여성폭력 피해자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못마땅해서 갖고 왔습니다.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 자매. 그러니까 폭력의 피해자의 범주를 가족 안에 한정하고 있는데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가 A라는 사람이 직접 피해를 입고 그 주변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목격을 하거나 이랬을 때 사실은 이 피해로 인해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동료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족으로 한정했을 때 과연 피해라는 것이 그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생각해 볼 때 저는 한번 재고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여성폭력과 젠더폭력의 핵심 문제의식을 좀 같이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여성폭력이라고 했을 땐 우리는 피해자는 여성만 상상을 하잖아요. 근데 젠더폭력은 제가 좀 정의를 해보면 성별 혹은 젠더 기반 차별 때문에 사람에게 발생하는 폭력을 다 저는 젠더폭력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폭력이 발생하는 양상이나 폭력의 대상이나 주체도 굉장히 다르게 구성될 수 있다. 그런데 공통점은 뭐다? 구조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칭하고 있다. 차별의 문제를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이 두 개념이 명확하게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역사성을 갖고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폭력 행위의 주체가 꼭 개인만은 아니다라는 점. 이거는 공통적으로 이 개념에 갖고 있는 함의입니다. 랩에서 1912년에 여성폭력 방지 국가행동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딱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93년에 이게 나오고 그 다음부터 계속 국제사회에서 이러이러한 가이드라인과 행동들이 수립이 됐거든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돼 있어요. 여성폭력을 이해할 때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고 성차별의 한 형태로 간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처음 보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좀 이따가 젠더 분석에서 할 건데 발생이 어떻게 발생한다고요? 중증적으로 발생하고 교차적으로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건을 성희롱 사건이라고 딱 인지를 했을 때 그것이 중증적으로 발생한다라는 건 뭐와 뭐가 중증된다라는 것인가? 교차적으로 발생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과 어떤 것이 교차한다는 것인가? 이게 궁금하겠죠. 젠더 분석에서 이 개념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쪽에 보시면 여성에 대한 다양한 차별 불이익을 이해하지 않으면 여성폭력을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폭력의 연속성 개념을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뭐냐면 폭력의 연속성 개념이 갖고 있는 핵심 아이디어는 어떤 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살아있는 그 사람, 당사자의 현실 속으로 쑥 들어가 보면 그것이 이례적이거나 고립적이거나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련의 어떤 일들이 계속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의 맥락 속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걸 지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게 중충성, 교차성 개념과 함께 뭐다? 영속성 개념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소개할 것은 뭐냐면 1919년에 여러 기구들이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성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단기적인 즉각적인 해결이고 장기적인 솔루션은 내놓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당장 시급하니까 우리가 당장 해야 될 일들은 이런 것들이다라고 제시를 했는데 첫 번째 1번과 5번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 약속과 리더십인데 정치인들이 어떤 제스처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여성폭력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성폭력은 아니고 인권침해 이슈로 이제 넘어가면 미국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미국 사회에서 급증한 혐오 문제가 있었어요. 뭐였죠? 혹시 기억하세요?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 범죄가 급증했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노골적으로 혐오를 선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계 피부 색깔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물리적인 공격이 시작됐는데 주로 타겟이 누구였을까요? 노인과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계도 중에서도 처음에 가장 빈번하게 혐오 범죄에 노출되는 사람들은 누구였냐?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나라로 와볼까요? 우리나라에서 이준석이 혐오 선동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이준석이 혐오 선동을 하면서 자기 일종의 정치적 부족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퀴즈로 정치에 입문한 사람이 박근혜가 실권을 한 다음에 자기 기반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반을 만드는데 그 사람이 주동한 게 정치적 부족주의입니다. 부족주의라는 거는 자기와 같은 종족 집단을 만드는 거거든요. 어떤 종족 집단? 여성을 혐오하는 사람들. 의 결집을 이뤄내기 시작했죠. 그게 정치적 부족주의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가 이제 인터뷰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해보면 노동 공간에서 노골적인 여성 혐오와 공격이 자행됐어요.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런 마음은 갖고 있지만 공공연하게 그런 말을 하는 건 별개의 문제잖아요. 공공연하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다. 장애인 혐오 성동도 마찬가지거든요. 전장량 시위 때 이제 참여했던 활동가 인터뷰 내용을 보면 예전에 이렇게까지 시민들이 격렬하게 공격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준석이 그렇게 장애 혐오 선동을 하면서 정말 심한 공격을 많이 받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정치인이 보여주는 리더십 정말 중요하다.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성이 일상적으로 직면하는 복합적 형태의 차별을 인식해야 된다. 여기서 제가 개념 하나 더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성입니다. 자, 보시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단어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중충성, 교차성, 그 다음에 연속성, 복합성. 이 네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젠더 분석을 하면 훨씬 더 직장 내 성희롱 이슈가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정리를 한 번만 더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저는 요약을 해줘요. 첫째, 성차별 때문에 여성폭력은 발생한다. 그리고 이 문제의 원인을 없앨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발생 양상을 설명을 할 때 중충적, 교차적, 복합적, 연속적으로 발생을 한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이 개념이 다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르고 또 상황마다 다르거든요. 개념 자체만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젠더 분석이라는 게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젠더 분석. 우리가 젠더 분석은 성평등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실천 전략으로 유엔 문서에서 자주 언급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들을 뽑아봤을 때 성인지 감수성만큼 많이 인용되는 게 이 밑에 줄입니다. 젠더 관점, 젠더 분석, 젠더 렌즈. 자, 그래서 어떤 정책을 만들거나 제대로 이게 평등 분석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대로 정책이 작동해서 효과가 골고루 미치는지 분석을 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이 밑에 줄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들은 뭐다? 이 밑에 젠더 분석. 자, 그러면 젠더 분석은 과연 어떻게 하는가? 자, 그걸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요건 빼고 이제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자, 젠더 분석의 지식 생산 과정. 우리는 성인지 감수성은 그냥 센서 같은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젠더 분석은 내가 언어를 만들어내야 돼요. 지식을 생산해내야 돼요. 자, 그러려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내가 지식을 창조하는 사람이면 일단 이동을 해야 됩니다. 어디로? 여성과 소수자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로 자리를 옮겨서 그 자리에 딱 서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젠더 분석의 실패는 바로 거기서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때 여성과 소수자라고 했을 때 여성은 누구냐? 생물학적 여성이라기보다도 성차별적인 사회에서 살아가는 누군가라고 우리가 문화적 범주로 저는 규정을 하고 싶어요. 여성이 다 같은 여성이 아니거든요. 어떤 사회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이슈가 큰 사건이 터졌을 때 망언 퍼레이드가 계속됐잖아요. 이때 정말 기함할 만큼의 망언을 했던 사람들은 50대 이상의 잘 나가는 사람들, 여성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 생물학적인 여성이라고 젠더 분석을 했나요? 그분들이 망언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젠더 분석에 실패했기 때문이고, 젠더 분석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서 있는 위치, 바라보는 곳이 달라서 그렇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멀리서 바라보잖아요.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무지에 의해서 발언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무지에 의한 폭력이 생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그리고 거기서 그 사람이 무슨 일을 겪는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기존의 고정관념이나 편견으로 막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하잖아요. 그거 다 빠은 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젠더 관점의 지식을 생산하려면 철학적인 용어로 변위라는 게 있거든요. 포지션 트랜지션이에요. 위치를 이렇게 계속 우리는 돌아다녀야 돼요. 돌아다니는데 항상 우리는 좀 잘 나가는 사람을 바라보자. 나도 저렇게 되고 싶고 저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고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 게 젠더 분석이에요. 항상 소수자의 위치나 그 사람의 자리를 상상하거나 거기서 보이는 풍경들을 바라보고 그 다음부터 말하기 시작해야 되겠죠. 뭐가 보이는지. 그런데 말하려고 해도 말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한 번도 안 해본 말이기 때문에. 그러면 말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나와 있던 지식들을 찾기 시작하고 연결하고 거기에 없는 것들은 내가 추가해서 말을 하게 되죠. 이런 과정으로 젠더 분석이 시작이 된다. 젠더 분석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론이나 개념을 통해서 내가 언어도 한번 사용해 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건 뭐다? 이동입니다. 어느 위치에서 설 것인가? 바라볼 것인가? 쓰지 않으면 바라보지 못하잖아요. 마치 이거와 똑같습니다. 똑같이 축구 경기를 해도 포지션에 따라서 똑같이 운동장에서 뛰는데 그 경기 경험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포지션에 따라서 지식이 달라진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셨으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강조하는 건 이겁니다. 이 자리에 한번 서보자. 아니면 우리는 망한다. 이런 거. 자, 직장 내 성희롱 이슈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인터뷰한 내용들을 좀 여기에 인용을 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고 이 개념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직장 내 성희롱의 구조나 맥락을 읽어주는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런 개념들 4가지 제가 설명했던 거 이거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 이슈를 분석을 할 때 분석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걸 제가 만들었습니다. 좀 대학원생들한테 강의하려고. 그래서 어떻게 양상을 읽어내고 맥락을 읽어내고 여기서 시사점을 뽑아낼지 요 프레임을 제가 제시를 하고 그 프레임에 따라서 최근에 제가 좀 토론자로 나섰던 어떤 이슈, 그러니까
중고령층 청소 노동자들이 경험하는 직장 내 성희롱 이슈를 요 프레임에 맞춰서 제가 같이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프레임을 같이 공부하면 각자 이제 살아가는 상황이 다르고 하는 일들이 다르잖아요. 거기 한번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적용하실 수 있도록 제가 프레임을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젠더 폭력의 맥락이나 구조를 설명해주는 개념들인데 우리가 성차별을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그냥은 안 보여요. 뭔가 도구가 필요한데 우리가 젠더 렌즈를 끼려면 연속성 렌즈, 중층적 렌즈, 교차성 렌즈, 복합성 렌즈 어떤 렌즈를 끼냐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진다.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 우리가 개념을 적용했을 때 망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의 개념에 절대적으로 의존했을 때 망해요. 그래서 생각의 집을 짓는 사람은 여러 가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필요할 때 적용하는 게 개념을 통해서 자기의 언어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일단 개념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개념 설명하기 전에 제가 좀 읽어드릴 테니까 이분의 이야기는 여기 앞에 연속성, 중층성, 교차성, 복합성 중에 어떤 개념으로 이미 딱 떠오르는지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분은 2019년에 이제 국가인권위 연구에서 인터뷰했던 분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저는 19살 때부터 아르바이트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20살 때부터 20살 때부터 직장을 다녔어요. 19살 알바 때는 사장님이 은근슬쩍 몸을 만지거나 몸의 특정 부위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20살에 이제 직장에 취직했잖아요. 직장에서는 상급자가 같이 식사하자고 계속 얘기하거나 그다음에 새벽에 전화해서 질질 끌면서 업무 얘기하고 남자친구 가정 환경을 물어봤어요. 약한 건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분을 인터뷰했을 때는 이분은 사내 절차 혹은 사회 절차를 경험하신 분이거든요. 어떤 큰 이슈를 경험했는데 옛날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나이는 23살 정도? 22세, 3세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본인한테는 옛날 이야기인 거예요. 약한 것은 이 정도다. 주로 그런 이유 때문에 퇴사를 했어요. 사직서에는 뭐라고 쓰느냐? 일신상의 이유 때문이라고 썼죠. 우리가 직장 내 성희롱의 구성 요건 중에 고용상의 불이익 항목이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제 이분의 이야기를 볼까요? 직장 내 성희롱의 행위자가 이 사람을 그만두게 한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엔 어때요? 스스로 그만뒀잖아요. 그리고 그만두는 이유도 뭐라고 써요? 그냥 뭐 개인적인 사정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 사람은 19살 때부터 알바할 때는 이런 일 겪고 카페에서 일할 때는 손님이 와서 전화번호를 달라고 아가씨가 너무 마음에 든다. 나한테 웃어주니까 내가 나를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 응하지 않으니까 카페 사장한테 얘기해갖고 전화번호 달라고 해갖고 사장님이 연결시켜주고 뭐 이런 일도 겪어요. 예를 들면. 그리고 직장에 갔더니 계속 밥 먹자고 하는 거예요. 뭐 상급자가 우리 후배님이 이제 들어오셨으니까 직장 생활을 잘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응원하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키워주는 차원이 아니라 자꾸 뭔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자기랑 뭔가를 사적인 것을 관계를 가질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전화해서 새벽 1, 2시까지 이야기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떤 개념이 딱 떠오르세요? 연속성 개념 떠오르시죠? 자, 그래서 이 감각을 기억하시면서 연속성 개념을 학자들이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연속성 개념은 맨 처음에는 Continuum of Sexual Violence라는 개념이 있어요. 성폭력의 연속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성폭력 피해자들을 인터뷰를 해봤더니 이분들이 한석한 것만 경험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분의 생애사를 봤더니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고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계속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의 생애사적 경험에 착안해서 만든 개념이 바로 성폭력의 연속성 개념인데 지금은 연속성 개념을 좀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네,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개념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다? 살아있는 사람의 현실로부터 나온다. 그 사람들의 경험, 관점을 통해서 목소리에 기울을 기울일 때 거기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자, 이분은 후배들이 이분은 또 다른 분이에요.
후배들이 어린 나이에 일을 시작해서 본인도 젊어요. 이분도 20대 초반이에요. 예,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일하기 시작한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특성화고 출신으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후배들이라고 했을 때는 자기랑 이제 같은 특성화고를 나온 후배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후배들이 어린 나이에 일을 시작해서 너무 많은 거를 참아야 하는 게 저는 안타까워요. 후배 걱정하시는 거예요. 자, 20살에 소규모 직장에서 일을 하는 애들은, 후배들은 온갖 부당한 대우를 받아요. 온갖 부당한 대우, 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성차별 겪고 추행이나 성희롱 당하면서도 돈 벌어야 하니까 참고 넘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 노동 인권과 관련된 연구 자료들을 우리가 읽어보면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청년 노동 인권에 대해서 연구자들이 주목하게 된 계기가 어떤 거냐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사회에 나온 분들이 인권 침해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잖아요. 자, 근데 이분들이 사람들이 너무 함부로 하는 거예요. 막말하고 막 함부로 일 시키고 막 해서는 안 되는 일도 시키고 임금도 떼이고, 그러니까 이게 만만하게 보는 게 나이가 어리다고, 그 다음에 또 뭐죠? 학력이 가방끈이 짧다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이제 사회생활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뭘 모르잖아요. 뭘 모르니까 또 만만하게 하고. 그래서 청년 노동 인권에 주목하는 연구 자료들에 자주 등장하는 게 땡땡 차별이에요. 뭘까요? 네, 복합차별입니다. 네, 복합차별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뭐가 어떤 차별과 어떤 차별이 복합되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일단 기억나는 대로 학력차별, 또 하나 성차별, 또 나이차별,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돼서 온갖 일들을 다 겪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청년 노동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약간 양상이 다른데, 특히 여성들이 많이 경험하는 양상 중에 하나는 뭐다? 성차별이죠. 성차별과 성희롱 이슈가 특히 여성 노동자들은 많이 겪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합차별이라는 개념을 기억을 하시면 조금 더 이분들의 삶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잖아요. 저는 그게 공정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분들이 성차별만 겪는 건 성희롱만 겪는 건 아니잖아요. 이러한 억울한 일들이 되게 많은데 사람들은 이것만 보려고 그래. 성적인 어떤 괴롭힘을 겪은 거 이것만 보려고 하면 이분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이분에게 공정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념이, 성희롱 개념은 사실 그거를 볼 수 있게 해주지만 다른 거를 놓치게 되면 오히려 그분에게는 공정하지 못한 결과를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희롱 이슈를 이해할 때 그 이외의 것들, 맥락들을 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나이는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이제 20대인데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말, 이제 인터뷰 다 끝나고 나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얘기해달라라고 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로를 지속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래도 계약직인데 그마저도 근로를 지속하지 못하게 만드는 큰 원인이에요. 작은 일이 아니라 큰 원인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5명 중에 이런 비슷한 말을 한 분들이 계속 있어요. 그런데 20대이고 계약직 노동자인 분들은 이 비슷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력서를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 이력서 쓸 때 정말 창피하대요. 4개월을 넘기지 못하는 직장이 너무 많대요. 왜 4개월을 넘기지 못했을까요? 직장 내 성희롱 때문에 넘기지 못한 거예요. 그것도 넘기지 못, 쫓겨난 게 아니에요. 스스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직장 가면 또 성희롱, 그 다음 직장 가면 또 성희롱. 그러니까 이런 성희롱을 계속 겪다 보면 제가 인터뷰한 분들 중에 몇 분은 몸이 심하게 아파서 인터뷰 약속 일정도 몇 번 변경을 했거든요. 제가 인터뷰할 시점에 어떤 시점이었냐면은 굉장히 이제 이 누적됐던 그 정신적, 신체적 영향 때문에 몸이 굉장히 많이 상해서 일을 자체를 할 수 없었던 그 상황에서 인터뷰한 분들이 꽤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인터뷰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분들의 관점에서 노동 지속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이 직장에서 성희롱이 발생했어요. 그럼 이분에게 노동 지속성은 여기서 그만두고 바로 구직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구직 활동을 이어서 그냥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분의 관점에서 노동 지속성이었어요. 근데 이게 깨지는 시점이 언제 와요? 근속연수가 1년차, 2년차, 3년차 쌓이면 이게 피로감이 엄청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몸이 확 맛이 가고 이제 이렇던 상황들이 너무 젊은 나이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시장에서 퇴출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가난하게 살아가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여러 분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의 인터뷰를 제가 꼭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제가 코이카 해외봉사단 인터뷰했을 때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분 인터뷰 중에 가장 기억나는 인터뷰 내용이에요. 이분은 이제 해외봉사단으로 이제 일하면서 여러 일들을 이제 겪었는데, 자기는 보고하지 않았다, 조직에. 왜 보고하지 않았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은 저는요, 제가 사례로 취급되고 싶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이 말이.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사례로 취급되고 싶지 않다는 말이 무슨 뜻일지 한번 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따 쉬는 시간에 얘기해 주세요.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일단 첫 번째로 떠오르는 건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그때 독특한 상황이 생기는데 누군가에게 내가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인권 침해를 당한 이 상황 때문에 내가 누군가의 도구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격렬한 거부 반응을 많이 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도 그렇고 세월호 피해자 유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게 내가 이용되거나 활용되는 거를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자, 그런 게 하나일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교육에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많은 대답들 중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내가 한 인간인데 나를 사례로 본다는 건 뭐예요? 그것만 본다는 거죠. 그냥 성희롱 사건으로 박제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본인한테는 폭력적으로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싫다. 근데 이게 내가 보고를 꺼릴 만큼 굉장히 싫은 이유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의 목소리를 염두에 두고 사례를 들여다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좀 쉬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